송취접은 안녕하세요. 요즘같이 시장 방향 잡기 참 어려울 때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세계적인 행동주의 펀드가 있잖아요. 근데 이 펀드가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기업에 수십억 달러, 그것도 아주 큰 돈을 투자했다. 이런 소식 들으면 도대체 왜? 하는 궁금증 확 생기지 않으신가요? 네, 바로 그 펩시코, PEP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행동주의 펀드죠.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펩시코 주식을 무려 40억 달러 규모로 매수했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이 한번 크게 주목했었습니다. 이 소식 하나만으로도 주가가 잠시였지만 5% 넘게 확 뛰기도 했고요. 근데 사실은요, 최근 한 2년 정도 보면 펩시코 주가가 좀 부진했어요. 아시다시피 경쟁사인 코카콜라는 계속 잘 나가면서 신고가도 경신하고 그랬는데 펩시코는 상대적으로 좀 힘들었죠. 높은 부채 문제도 있었고 금리 상승 부담도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중요했던 북미 음료 시장에서 점유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런 시점에 엘리엇이 딱 등장해서 단순히 우리 주식 샀어요. 이게 아니라 펩시코 주가가 지금 여기서 50%는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분석이랑 시나리오까지 내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엘리엇 펀드는 왜 하필 지금 펩시코를 선택했을까? 그리고 도대체 어떤 논리, 어떤 근거로 50% 상승이라는 이런 과감한 예측을 내놓은 걸까? 오늘 청취자분께서 엘리엇의 주장 그리고 그 배경을 정말 속속 들여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아주 깊이 있는 분석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먼저 엘리엇 펀드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들의 말 한마디에 시장이 이렇게 들썩이는지 이걸 좀 간단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다 있거든요. 1977년에 폴 엘리엇 싱어라는 사람이 설립한 헤지펀드인데요. 현재 운용자산, AUM이라고 하죠. 일에 761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100조 원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펀드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이 그냥 돈만 굴리는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는 점이죠. 바로 행동주의 펀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지분을 확보한 뒤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 경영진에게 적극적으로 뭔가 변화를 요구하고 때로는 좀 압박도 가하면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그런 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곳이죠. 행동주의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군요. 단순히 자본만 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운영 방식 자체에 직접 개입해서 변화를 만들어낸다. 이런 거네요. 그렇다면 이들이 성공한 사례도 꽤 많겠네요. 그럼요. 맞습니다. 엘리엇이 이렇게까지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요. 그들이 실제로 제시했던 경영 개선 방안들이 효과를 봤던 성공 사례가 정말 수없이 많습니다. 스타벅스도 그렇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있었고 또 에너지 기업인 필립스 66 같은 다양한 기업들이 실제로 엘리엇의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참고해서 사업 구조를 개편했고요. 그 결과로 주가 상승을 이끌어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펩시코의 주가 반응도요. 단순히 거대 펀드가 샀다 이 사실 자체보다는 엘리엇이라는 그 이름이 주는 어떤 변화에 대한 기대감 있잖아요. 즉 그들이 앞으로 펩시코 경영진에게 어떤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고 그걸 관철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뭐랄까 엘리엇이 움직이면 뭔가 달라지더라 하는 일종의 믿음 같은 게 작용한 거죠. 그렇군요. 엘리엇의 어떤 실력이나 영향력이 시장에서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보 하나하나에 이렇게 주목을 하는 거군요. 자, 그럼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엘리엇은 도대체 어떤 분석을 통해서 펩시코 주가가 지금보다 50%나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펩시코 이사회 그리고 경영진에게 보냈다는 그 주주소환 이걸 좀 상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엘리엇이 제시한 첫 번째 핵심 근거는 이겁니다. 현재 펩시코 주식이 심각하게 저평가되어 있다. 그냥 느낌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를 들이댔는데요. 앞으로 12개월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주가 수익 비율, 우리가 보통 포워드 PE라고 부르죠. 이게 현재 18배 수준이라는 겁니다. 근데 엘리엇은 여기서 두 가지 비교 기준을 딱 제시합니다. 첫째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펩시코는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PE 22배 수준의 평가를 받아왔다는 점이에요. 지금 18배는 이 역사적 평균치보다 거의 18% 정도나 낮은 수준인 거죠. 그리고 둘째는요. S&P 500 소비재 지수에 속한 다른 비슷한 기업, 즉 동종 기업들의 평균 PE와 비교했을 때도 현재 펩시코의 PE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자기 자신과 비교해도 싸고 비슷한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도 싸다. 이런 이중의 근거를 드는 겁니다. 엘리엇은 일단 이 저평가 상태가 해소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펩시코라는 이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나 과거 시장에서의 평가 혹은 뭐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런 분석이군요. 하지만 단순히 싸다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텐데요. 주가가 오르려면 뭔가 성장 동력이라든지 개선될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엘리엇은 단순히 저평가 해소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 가치를 아주 적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핵심 주장이 바로 펩시코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였던 북미 사업부 매출 증대 방안입니다. 엘리엇이 내놓은 해법은 아주 명료해요.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현재 펩시코가 스낵부터 음료까지 정말 다양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성장이 좀 정체되었거나 수익성이 낮은 브랜드들, 소위 말하는 부진한 브랜드 자산들을 과감하게 매각하자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확보된 자금이나 경영 역량은 어디에 집중하느냐? 바로 성장성이 여전히 높다고 평가받는 그 스낵 사업 부문 혹은 잠재력이 튼 핵심 음료 브랜드에 집중 투자를 해서 성장을 더 가속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좀 덜어내고 핵심에 힘을 싣자. 이런 거죠. 상당히 흥미로운 전략인데요. 그런데 이런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전략이 실제로 성공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엘리엇은 바로 경쟁사인 코카콜라의 사례를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코카콜라가 실제로 2018년쯤에요. 실적이 부진했던 여러 주스 브랜드나 차 브랜드 같은 것들을 매각하고 핵심인 탄산음료나 좀 유망한 브랜드에 집중하는 그런 포트폴리오 재편을 단행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코카콜라 주가를 보면 실제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운영 효율성이 개선되고 성장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이죠. 엘리엇은 바로 이 성공 사례를 근거로 들면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펩시코는 코카콜라보다 훨씬 더 많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스낵이라는 아주 강력한 사업 부문까지 가지고 있지 않느냐. 따라서 펩시코가 코카콜라와 비슷한 방식으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한다면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재무적, 전략적 효과는 코카콜라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매각할 수 있는 비핵심 자산도 더 많고 또 집중 투자했을 때 성장 잠재력이 큰 핵심 사업의 규모 자체도 더 크기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 코카콜라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펩시코는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주장이군요. 네,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비핵심 자산을 정리하고 핵심에 집중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경영학의 기본 원칙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근거는 뭔가요? 세 번째는요, 펩시코의 그 유통구조,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 펩시코는 제품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걸 소매점까지 전단하는 유통망까지 대부분 과정을 본사가 직접 다 소유하고 관리해요. 이걸 보통 수직 통합, vertical integration이라고 하죠. 직접 물류 시스템까지 다 가지고 운영하는 방식이군요. 네, 자체 트럭으로 직접 배송하고 그런 식이죠. 이것도 코카콜라랑은 다른 거 아닌가요? 정확하십니다. 코카콜라는 우리한테도 좀 익숙한 보틀링 시스템을 쓰잖아요. 이걸 재프랜차이즈 모델이라고도 하는데요. 코카콜라 본사는 핵심 원액 만들고 브랜드 마케팅하고 신제품 개발하고 이런 거에 집중하고요. 실제 완제품 만들어서 각 지역에 뿌리고 파는 건 독립적인 파트너 회사들, 즉 보틀러들한테 맡기는 방식이죠. 그렇죠. 지역마다 보틀링 회사가 따로 있죠. 네. 본사는 상대적으로 자산을 좀 가볍게 가져가면서 브랜드랑 마케팅이라는 핵심 역량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근데 여기서 엘리엇이 주목하는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펩시코도 과거에는 코카콜라랑 비슷하게 이 재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운영했었다는 거예요. 네, 펩시코가요? 예전에 보틀링 시스템을 썼었다고요? 네. 자료 보니까 1999년부터 2010년, 한 11년 정도, 그때는 펩시코도 이 시스템으로 사업을 했더라고요. 오, 진짜요? 근데 왜 지금은 직접 유통을 하는 거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엘리엇이 딱 문제 삼는 부분이에요. 엘리엇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요. 펩시코가 재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썼던 바로 그 시기,
1999년부터 2010년, 그때 펩시코의 매출 성장률이랑 영업이익 성장률이 오히려 경쟁사인 코카콜라보다 더 높았다는 분석 결과가 있어요. 와, 더 잘 나갔을 때 쓰던 시스템을 버렸다는 거네요. 그렇죠. 과거에 더 성공적이었던 시스템을 버리고 2010년에 지금처럼 직접 다 하는 수직 통합 시스템으로 바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엘리엇은 2010년에 그렇게 바꾼 결정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엘리엇은 펩시코가 그때 왜 잘 돌아가던 재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포기하고 돈도 많이 드는 수직 통합 시스템으로 바꿨는지 명확한 이유를 찾기 좀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상 전략적인 실수, 스트래티직 미스테이크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수였다. 그래서 과거에 성공했고 또 경쟁사인 코카콜라가 지금도 잘 쓰고 있는 그 재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하면 자본 효율성도 높아지고 과거처럼 높은 성장세를 다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흥미로운데요. 과거 시스템으로 돌아가자니. 근데 여기도 또 질문이 생기네요. 10년도 더 전에 성공했던 방식이라고 해서 지금도 꼭 성공할까요? 그 사이에 시장 환경도 엄청 변했고 경쟁도 달라졌고 기술도 발전했을 텐데요. 또 그때 수직 통합으로 바꿨던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과거 성공 방식이 지금도 통할 거라고 보는 건 좀 너무 단순한 생각 아닐까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세요. 바로 그 부분이 이 세 번째 주장에 대한 가장 큰 논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0년 전이랑 지금 시장이 같지가 않죠. 그리고 2010년에 펩시코 경영진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배경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그냥 실수라고 단정하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엘리엇 입장에서는 어쨌든 과거에 명확하게 성공했던 데이터가 있고 경쟁사는 지금도 그걸로 잘하고 있으니 현재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변화를 강하게 요구하는 거죠. 결국 이 부분은 앞으로 펩시코 경영진이랑 엘리엇 사이에 굉장히 치열한 논의가 필요할 거고요. 어떤 방향으로 결정되느냐가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라고 봐야 합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대립각이네요. 과거 성공 모델로 회귀하자는 주장이라니 상당히 파격적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엘리엇이 제시한 세 가지 핵심 근거, 그러니까 첫째, 심각한 저평가 상태 해소, 둘째, 북미 사업부 브랜드 효율화, 셋째, 과거 성공 모델이었던 유통구조로의 회귀 가능성, 이걸 다 살펴봤는데요. 이걸 다 종합해보면 결국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엘리엇 반대의 등장은 뭐랄까 분명히 그동안 좀 정체된 느낌이었던 펩시코에게는 강력한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엘리엇이 제시한 분석들, 제안들, 그러니까 저평가 해소, 비효율 브랜드 팔아서 사업 효율화하기, 또 자본 효율성 높이는 유통구조 개편,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잘 이행된다면 당연히 회사 수익성이 좋아질 거고 그게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특히 과거에 비슷한 성공 사례들이 있다는 점은 투자자들한테는 꽤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고요. 네, 확실히 잠재력은 있어 보이네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점이나 잠재적인 위험 요인 같은 건 없을까요? 물론입니다.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역시 그 실행의 불확실성이에요. 엘리엇 제안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그럴듯해도 이걸 펩시코의 기존 경영진이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경영진과의 충돌 가능성? 네, 행동주의 펀드가 개입하면 종종 경영진이랑 심각하게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시간이나 비용이 엄청 들 수도 있고요. 또 설령 경영진이 엘리엇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 계획을 실제로 실행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브랜드 매각 협상이 생각보다 길어지거나 제값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유통 시스템 바꾸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좀 혼란이 생기거나 비용이 더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시 경제 환경 변화 같은 외부 변수도 무시 못하고요. 그러니까 엘리엇의 청사진이 100% 다 현실이 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건 좀 위험합니다. 결국 핵심 질문은 이걸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과연 엘리엇의 개입과 제안이 펩시코의 근본적인 기업 가치를 진짜로 끌어올려서 그 결과로 주가가 정말 50% 이상 상승이라는 그 목표치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엘리엇 분석은 분명히 설득력 있는 부분이 있지만 현실은 늘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명심해야 할 부분이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청취자분께서 관심을 보이셨던 그 엘리엇 펀드의 분석과 주장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펩시코 주식에 대한 최종적인 투자 판단은 오늘 저희 나눈 이야기랑 또 직접 찾아보실 수 있는 엘리엇 주주선 원문 그리고 다른 여러 분석 자료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신 후에 스스로 신중하게 내리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펩시코와 엘리엇 펀드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충분히 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